대우조선 안팎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시위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노사는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연이틀 거제를 찾았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등학교에서 150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파주 요양병원 감염도 규모를 키웠는데 요양병원 면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제 북송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전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며 이들은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받은 대우조선 파업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 논란 해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주에서 렌터카가 전복돼 탑승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에 7명이 탑승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킨 불매 움직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음료값,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을 넘겨 국민 간식은 옛말이라는 주장입니다. 올봄 가뭄으로 보리와 양파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해 추석과 김장철 가격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점거농성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현장에선 충돌의 긴장감과 타결의 기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동조 파업에 나섰고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대우조선해양 측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거제도에선 오늘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입니다. 금속노조원 5천여 명이 모여 조선소 점거 농성 중인 하청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대우조선 하청투쟁 승리하자! 조선소 안에서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직원 등 3천여 명은 하청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품 출고를 못하게 저렇게 옥새 파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폐업으로. 조선소 정문을 사이에 두고 8천여 명이 몰려든 건데 하청 노조원들이 점거한 작업장 안에서도 맞불 농성이 벌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한 명이 하청노조 점거 현장 맞은편 공간에서 비슷한 농성에 나섰습니다. 협력사가 문을 한 7곳이 닫았습니다. 고용 승계를 해라고 억지를 부릅니다.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비슷한 시각 금속노조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하청업체 노조와 연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 등도 하청노조 파업 지지를 위해 오는 23일 희망버스를 거제에 보낼 예정입니다. 장기간 점거 농성에 대규모 맞불 집회까지 겹치면서 거제 대우조선해양 현지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선 타결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 측이 한 발 물러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협상 상황 그리고 남은 쟁점은 뭐가 있는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수차례 교섭에도 평행선을 달리던 하청업체 노사의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교섭을 통해 당초 하청노조가 주장했던 임금 30% 인상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청노사가 임금 5%대 인상에 접근한 상태여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노조가 내년 1월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조율 중입니다. 이외에도 노조 전임자 지정 등을 놓고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경우 노조는 도크 점거를 풀게 됩니다. 합의 시한도 얼마 안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3일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2만여 명이 2주 동안 여름 휴가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노사 모두 이 기간 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합의에 방점을 뒀습니다. 인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다만 막판 대화가 결렬될 경우 파업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틀째 현장을 찾아서 노사 양측을 오가며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제 조선소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협상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성진 기자. 네, 저는 지금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사 협상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지금도 협상은 진행 중입니까? 네, 금속노조 조선하청 지회와 협력업체 대표단의 협상은 조금 전인 오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틀 연속 파업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왔다며 원만히 타결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7시 20분쯤 거제 파업 현장에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노사 협상을 물밑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 진전 여부는 안갯속입니다. 의견을 좁혀가던 노사는 어젯밤 갑작스럽게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오늘 오전 다시 만나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협상장에 도착한 양측 대표는 취재진에게 좋은 결과를 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남기고 협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파업 가담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째 7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 지난 6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처음 확진된 후 2주 새 175명이 감염됐습니다. 전체 입소자와 의료진의 60%입니다. 식사도 다 하시고 휴게 공간도 같이 있고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에어컨 가동하면 창문 닫잖아요.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2일 학생과 교사 470여 명이 제주도로 3박 4일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159명이 확진된 겁니다. 수학여행 중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잇따르자 학교는 이들을 조기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정을 중단하진 않아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내일이었는데 오늘로 당겨진 거예요. 애들 확진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7만 명대. 특히 해외 유입 사례는 429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세종시에선 8세 여아가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데다 여름 휴가에 대규모 외부 행사가 잇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의 접촉 면회도 그래서 다시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하루 2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30만 명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이른 아침부터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 같은 보건소의 선별검사소는 대부분 남아있지만 서울광장처럼 접근성 좋은 곳은 대부분 문을 닫아 현재 전국에 3곳만 남았습니다. 정부가 임시 선별검사소 70곳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점을 하루 20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BA.5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30만 명 발생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접촉 면회를 다시 금지시켰습니다. 이 면회나 외출 제한 등을 좀 더 선제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면서 이 안에서 예방 효과들이 좀 극대화되는 것. 병상 4,000개와 치료제 94만 명분을 추가 도입합니다. 검사부터 치료제 투약까지 하루 안에 가능한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일부에서 품절 사태를 보이는 진단키트는 앞으로 모든 편의점과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국민의힘 TF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북송된 어민은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 달리 흉악범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동료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라 탈북 어민을 돕던 브로커였으며 당시 군이 확보한 감청 자료 역시 북한군이 허위로 흘린 거짓 정보였다는 겁니다.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브로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살해당했다는 16명은 탈북을 시도하던 북한 주민 5가구였는데 도중에 북한 당국에 발각돼 함께 넘어오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하여 16명을 인솔하여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정보도 북한군이 이들을 잡기 위해 흘린 내용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허위 발표를 한 것이라고 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오늘 TF회의엔 탈북자 합동신문 15년 경력의 전직 기무사 요원이 참석해 합동신문이 단 하루였다는 어제 TV조선의 특종 보도를 언급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루만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살해 호고 남한으로 이동하는 과정, 동기 이런 걸 다 조사하려면은 통상 이 정도 중요 사건이면은 보름 정도는. 하지만 민주당 TF는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 정보 자산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2명의 자백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라라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정치 공세만.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죽이지 않았는데 누가 자백을 하겠냐면서 한기호 의원을 향해 이성을 갖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탈북자가 북한 내부와 통화해 들은 정보라고 주장했는데 녹취와 같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흉악범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 사건의 진실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북송 과정의 문제점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북송을 3시간 정도 남기고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는 이들을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결국 북송은 강행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탈북 어민을 포박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넘깁니다. 어민 강제 북송 위법성 논란이 일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부처별 법리 검토를 마쳐 위법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착지원법이라든지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북송을 약 3시간 남기고서야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탈북 및 정착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탈북어민을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3시간 뒤 탈북어민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북송 직전 요식행위로 법리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마저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통일부도 어민 북송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위법성을 넘어 거짓 해명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전세가 집값보다 비싸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전세가 집값의 90%를 넘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구 임대주택을 찾아서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당의 한 영구 임대주택 단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국가 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걸 많이 줘서 좀 그런 분들에게 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평이 되죠? 그렇게 되면 한 24평 정도 됩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현장에서 비상 민생경제회의를 열고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임차인 보호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전세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은 주의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지자체가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시세를 알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집주인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보증보험 가입도 독려합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리 불법 체납 명단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중개사가 전세가 등 필요한 정보를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지원 한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2달 만에 3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오자 야당에선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여권은 이러다 집권 초기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통령실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실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과했고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선 말을 줄였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답변을 마무리합니다. 스타트웨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4-5개에서 많으면 8개까지 받던 질문을 최근 들어 2-3개 정도로 줄인 겁니다.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나 등 정제되지 않은 답변이 논란이 되자 직접 발언을 줄이고 장관이나 참모들을 통한 메시지를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서 9급 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발언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청년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던 장제원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 얘기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당의 지도자가 수용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당이 건강하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대 지지율 위기 속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당내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 정의 동시에 각종 설화 차단과 내부 기강 잡기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표현도 거칠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는데 무엇보다 여당을 자극한 건 탄핵이란 표현이었습니다. 취임 2달 된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을 거론하는 건 정치 도의가 아니라며 여당은 다수당의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주요 부분은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설의 4분의 1가량을 윤석열 정부 인사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지인 채용 논란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연결지으며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문고리 3인방에 빗대 문고리 육상시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란 말까지 나온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감세와 탈원전 폐기 정책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기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이라며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느냐고 발끈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때문인데 2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 탓으로 호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태도다라는 말씀을.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언급했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전 정부 수사를 그만해야 협력할 명분이 생긴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좀 가셔서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그만 좀 하시라고. 하지만 탈원전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은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무소속까지 포함해 170명 넘는 의원이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청년들에게 박탈감만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 재추진 요구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7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을 비롯해서 이 머리 깎으신 분들 그 이외에 한 800분 정도 되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자. 2년 전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엔 1964년 이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800여 명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무산됐고 지난해엔 30의원 등 70여 명이 비슷한 법안을 또 발의했다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이 나오자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며 입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셀프 특혜법 추진이 지난날 순수하게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를 나섰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즉각 입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젊은이들의 비판과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은 일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는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민주유공자의 가족, 부상을 입은 유공자 본인은 취업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대기업까지 적용되는데 최종 점수가 아닌 서류와 필기, 면접 등 전형 단계마다 가산점을 모두 주는 방식입니다. 민주유공자 유족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해도 학비를 보조받습니다. 주거 지원 혜택도 큽니다. 감정평가에까지 장기저리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5.18 유공자의 경우 올해 금리가 1.4% 수준입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 세대가 엄두도 못 내는 민영주택에 이른바 로또 청약까지 특별 공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기회와 상충되는 일부 혜택 때문에 2년 전 첫 발의 때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과도한 지원에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은 운동권의 특권층 시도라고 판단할 거란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부상자나 유족들의 요양비, 양육비, 교통비 지원 등 예우 차원에서 필요한 혜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단계에서 불공정하거나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제주에서 새벽에 렌터카 전복 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 정원을 초과해서 탑승했는데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이들이 술을 나눠 마신 뒤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 옆에 뒤집혔습니다. 차 곳곳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제주시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렌터카 한 대가
갓길 바위를 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저씨가 잔디 깎으러 나왔다가 이 사고 난 걸 보고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대. 이렇게 큰 사고는 오늘 처음이에요. 사고 당시 렌터카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남녀 관광객 6명과 게스트하우스 직원 등 7명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원을 초과한 채 렌터카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그런 진술은 있어요. 운전자 자체가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체열을 가능한 사람은 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과속과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순우입니다. 대구의 한 정수장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근로자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쓰러진 근로자를 구하려 뛰어들었던 정수장 공무원 2명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안에서는 청산가스로도 불리는 이 맹독성 시안화수소가 치사량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 터널형 환풍기가 설치됐고 소방관들이 환풍기에 물을 뿌리며 유독가스를 희석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구 죽곡 정수장 저류조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근로자 한 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됐습니다. 70대 근로자가 현장에서 쓰러졌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공무원 2명이 현장에 함께 들어갔다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근로자는 끝내 숨졌고 공무원 2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화조 안에서는 시완화수소 47ppm이 검출됐습니다. 맹독성 무색 기체인 시완화수소의 치사량은 50ppm으로 청산가스로도 불립니다. 사람의 치사상이 아까 나왔었거든. 우리가 재보니까 공사업계 착용하고 이제 다 들어가지. 경찰과 노동당국은 작업 중 근로자들이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 전에 가스 측정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배터리 없으니까 사용 안 했겠죠. 밀폐 공간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경찰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자연휴양림에서 산악회원 30여 명이 말벌떼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막 도시락을 꺼내던 참이었는데요. 이게 말벌의 공격을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상황 박건우 기자가 좀 더 전하겠습니다. 구급차가 긴급 출동하고 등산객들이 숲에서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일부 등산객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해남의 한 자연휴양림에서 산악회원 31명과 버스 운전기사가 말벌에 쏘였습니다. 7번 수압을 마력을 쏘버리다가 그늘 밑에서는 날이 떼거리로 버리와 그랬죠. 산악회원들은 당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휴양림을 찾았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은 말벌집이 매달렸던 이 벚나무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30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말벌집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공격당했습니다. 특별히 건드리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의 공격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산악 회원들이 꺼낸 음식 냄새가 말벌떼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음식들이 세팅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냄새 맡고 벌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산악회원 45명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이었지만 다친 사람들은 모두 경상에 그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말벌 번식기인 여름철에는 공격성이 강해진다며 냄새가 강한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밝은 색상의 긴 소매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푸념을 실감케 하는 소식 연이어 전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입니다. 올해 양파와 보리, 마늘 같은 필수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올봄 가뭄으로 꼽히는데 추석과 김장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도매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오른 양파. 일반 마트에서도 1.8kg 한 망에 4,4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 가격을 생각 안 했는데 거의 지금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살까 말까 망설였어요, 사실은. 올해 양파 생산량은 1년 전보다 24.2% 급감할 전망입니다. 봄철 가뭄이 길었던 데다 수익성 악화로 전국의 재배 면적도 4.3%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소매가가 10% 넘게 오른 마늘 역시 가뭄 영향으로 생산량이 11.6%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보리는 수요 감소로 가격은 크게 불안하지 않지만 생산량은 23.3% 급감하면서 9년 만에 10만 톤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 수확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저장해서 먹는데 근본적으로 공급된 양 자체가 적으니까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선 가운데 농산물 생산량까지 급격히 감소할 경우 치솟는 식탁 물가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마늘과 양파 등 13대 성수품의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다음 달 초 추석 물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 중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치킨인데요. 이 치킨 업체가 꾸준히 가격을 올리면서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 2만 원이 훌쩍 넘죠. 음료값과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SNS에서는 치킨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포스터입니다. 노라는 글자에 치킨 사진을 합성해 보이콧 프랜차이즈 치킨이란 영문구 아래 주문 안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치킨 가격이 치솟으면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 포스터를 패러디한 치킨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난 겁니다. 혼자 식사할 때 세트로 이제 시키다 보면은 이제 막 3만 원도 넘어가고 이제 막 2명, 3명씩 먹다 보면 한 5만 원도 막 넘고. 조부모님하고 다 같이 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치킨 시켜 먹으려면 6, 7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냥 외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교촌치킨, BBQ, BHC 등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가격을 6에서 13%까지 올리면서 대표 메뉴는 이미 2만 원을 넘어섰고 치킨 한 마리에 음료값,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대는 기본. 국민 간식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싸진 겁니다. 치킨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뭐 그냥 특별한 날에나 먹는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저같이 대학생은 며칠 컵라면 먹고 좀 참고 치킨을 먹어야 하는 상황. 업체들은 원재료 값이 치솟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년 대비 13에서 29% 이상의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프랜차이즈들이 불황에 이렇게까지 가격을 올려야 하느냐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큰맘 먹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되면서 국민 간식 치킨은 옛말이 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물가 상승을 실감케 하는 또 하나는 약입니다. 이 감기약이나 파스처럼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두는 일반 의약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이 이유인데 이제는 아플 때도 약값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당동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최명자 씨. 고민 끝에 한 파스 제품 가격을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5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는 가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통 한 10에서 20%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저희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팔려고 노력은 하죠. 제약사들이 약국에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 가격이 지난해부터 줄줄이 오르는 상황. 지난달 한 자양강장제 공급 가격이 12% 오른 데 이어 소화제와 진통제는 물론 치료 연고제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약국은 제약사에서 받는 공급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파는데 공급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저 아껴서 쓰죠. 부담 가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파스가 딴 것보다. 마시는 감기약 역시 5년 2개월 만인 오는 10월부터 12.5% 인상을 예고했고 현재 500원 수준인 이 음료형 자양강장제도 7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제약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가격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는데 원재료 및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덜한 가정 상비약도 물가 충격을 피하지 못하면서 감기약 하나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한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동참에 거듭 요청하자 중국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협박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 낀 우리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배터리 R&D 센터를 찾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중국의 날을 세우며 한국에는 공급망 동맹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By properly taking into account externalities arising from concentration of supply chains, geopolitical concerns, and value. 계속되는 미국의 동맹 참여 독려에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将科技和经贸问题政治化、工具化、武器化，大搞胁迫外交。 그러면서 당사자 측이 공정한 입장을 갖고 공급망 안정에 도움되길 희망한다며 한국의 불참을 바라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는 또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곧 처리할 예정인데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난감합니다. 미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해 현지 투자를 계획 중인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D램의 절반가량을 중국 우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나 소재의 50%를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의 IT 산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외교적인 활동 적극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시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어제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극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국이 됐습니다. 이 자체로도 대단합니다만 전투력도 막강하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가 4년 뒤부터 실전 배치되면 동북아에서 우리 공군의 전력이 급부상할 전망이고 성능 대비 가격도 싼 편이어서 벌써부터 영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4세대 전투기 F-18을 타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하는 톰 크루즈. 하지만 이건 영화 속 얘기일 뿐 현실에선 전투기 성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첫 비행에 성공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톰 크루즈가 탔던 F-18보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5세대인 F-22 랩터나 F-35에 못 미치는 4.5세대로 분류됩니다. 동체를 유선형으로 설계, 레이더파 반사를 최소화했지만 미사일을 내장하는 F-35에 비해선 스텔스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이 700억 원으로 F-35 대비 30% 이상 싸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차관은 오늘 신범철 국방차관과 만나 KF-21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라매가 장착한 미사일은 동부가 최강급입니다.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거리의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어서 중국, 러시아 미사일과 견줄만 합니다. 임무 중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공기의 성능은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2028년까지 독자 개발하는 한국형 독침 미사일 철룡을 장착하면 북한의 핵 탑재 미사일을 발사 직후 요격할 수 있어서 전략 무기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반려견이겠죠. 그러다 보니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고 그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저희도 개물림 사고를 보도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은데 대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11일 울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8살 아이가 개에 물려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에 앞서 5월에는요. 충남 태안에서 맹견 2마리가 엄마와 7살 아이를 물었습니다. 당시 맹견은 입마개뿐 아니라 목줄도 안 한 상태여서 이렇게 추격전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는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6건 꼴인데요. 병원에 이송되지 않는 환자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반려견이 있고 산책도 자주 나가는데 얼핏 보기에는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잦을까요? 견주들의 이 관리 소홀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지만 관리에 무책임한 경우가 많은 건데요. 우리 개는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보호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개는 태생적으로 사냥 습성이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그에 맞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평상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거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개가 사람한테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성으로 높여놓는 거죠. 네, 더불어 현행법상 입마개를 채우는 맹견은 이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등 5종뿐인데요. 이 품종은 위험하다, 저 품종은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단정할 게 아니라 이 공격성이 통제되지 않는 개들에 대해선 입마개 착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 개는 물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견주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따집니까? 네,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의 경우 안전조치를 안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를 굉장히 낮게 하는 문제점은 있기는 합니다. 견주의 책임을 굉장히 강화하고 엄격하게 좀 처벌 수위도 더 높이고 네, 영국에선 개물림 사고가 나면 견주에게 최대 14년형이 선고되고요. 또 뉴질랜드의 경우 견주가 맹견을 다룰 능력이 되는지 따진 뒤에 기를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개물림 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도 경찰이 압수물 처분의 방식으로 안락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견주의 책임을 우선으로 하되 이 공격성을 누르기 힘든 경우에 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사안은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반려동물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긴 했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창경궁과 종묘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숲으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이 조선을 침략했던 일제는 당시의 서울 정기를 막기 위해서 풍수지리상 북한산에서 시작돼서 창경궁 종묘로 흘러가는 주맥을 도로를 만들어서 끊었습니다. 이게 90년 만에 다시 연결됐습니다. 서울시가 도로를 지화화하면서 이 종묘와 창경궁이 제 모습을 찾게 된 건데요. 고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터널로 변했습니다. 터널 위에는 축구장보다 넓은 초록빛 숲이 들어섰습니다. 도로로 갈라졌던 종묘와 창경궁이 연결되면서 새롭게 조성된 공간입니다. 공로 직장인분들은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쉬시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좀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던 1932년 창경궁에서 종묘로 흐르는 북한산의 주맥이 도로가 생기면서 끊겼는데 단절 90년 만에 창경궁과 종묘 사이가 복원된 겁니다. 서울시가 복원에 나선 지 12년 만입니다. 저희가 후세에 와서 그걸 복원했던 것 자체가 커다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허물었던 창경궁 종묘 방향 담장 503m 구간과 북신문도 복원됐습니다.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이곳 북신문은 왕이 종묘를 오가던 통로였습니다. 북신문은 창경궁에서 종묘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서울시는 모레부터 창경궁과 종묘 사이 녹지 공간을 시민에 개방하고 북신문도 추가 개방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지난 5월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돼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청와대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악까지 더해진 한여름밤의 청와대,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금빛 조명을 받은 푸른 기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물 양식이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지난 5월 개방 이후 131만여 명이 다녀간 청와대가 밤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무실과 외국 지도자들을 마주했던 접견실을 둘러본 후 본관을 나서면 여름밤의 정취가 더욱 깊어집니다. 청와대의 가장 내밀한 장소,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앞마당 가득 가야금과 첼로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아주 특별한 밤이고 가자금 소리 이런 장소에서 듣는 게도 상상 못했습니다. 네. 상춘제로 향하는 산책길에선 대금 소리가 관람객들을 반깁니다. 야간에만 개방하는 상춘제 창호 너머로는 전통공예 장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소반, 백자 등 96점이 귀빈을 맞이했던 외교 공간을 새롭게 채운 겁니다. 마지막 관람 코스인 녹지원에는 반딧불이를 연상시키는 레이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12일 동안 1,200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에 5만여 명이 몰리며 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개방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자 일단 시범적으로 문화재청은 시범적인 운영을 거쳐 가을 야간 개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로키가 키운 신인 복수를 빼앗으려고 악덕 흥행사가 저택과 고급차 키를 건넵니다. 이 말은 19세기 초 지지층을 대거 공직에 기용한 잭슨 미국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상원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그 뒤로 선거 승리에 기여한 대가로 관직을 나눠주는 정치 관행을 전리품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엽관제, 즉 집권 세력이 관직을 사냥하듯 공직을 독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0여 년 뒤 엽관제의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범인은 선거 때 돈을 댄 대가로 파리 공사 자리를 요구했지만 그에게 돌아갈 몫이 이미 바닥났던 겁니다. 충격에 빠진 미국은 직업공무원법을 만들어서 정실에 의한 엽관제를 시험과 실적에 따른 메리트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에 끊이지 않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실의 구성 원칙은 엽관제라고 했습니다. 엽관제에 의한 비공개 채용 제도를 왜곡해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인사 원칙을 엽관제로 규정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게 들립니다. 미국엔 해외 공관장을 비롯해 엽관제의 잔재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얼마간 엽관제 성격을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는 드루킹에게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해 유죄 선고를 받은 예는 매우 질이 나쁜 엽관이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 제도의 근간은 엄연히 직업공무원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이 제도의 목적 먼저 보시죠. 공무원이 집권 세력의 논공 행상의 제문이 되는 엽관제도를 부정하고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맨 앞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바뀝니다. 대통령을 잘 알고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신분도 대부분 별정직으로 일반적인 직업 공무원보다는 훨씬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채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걸 정당한 엽관제에 가져다 붙이는 건 시대의 화두인 공정, 정의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얘기입니다. 인사 문제에 관한 정부 여당의 설명이 번번이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7급으로 넣어주려고 했는데 9급이 되어서 미안했다. 그 월급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이죠. 자격과 능력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밝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맞습니다. 푹푹 찌는 이 한여름에 엉뚱한 변명으로 국민 부하 돋우던 장면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합니다. 7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매를 벌다 였습니다.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그리 오래 내리진 않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늘 밤사이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남쪽일수록 더 많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80mm 이상의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강원과 충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보통 이맘때 수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은 31도를 보이겠고요. 대구와 전주는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체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4m까지 예상되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도 장마 전선은 좀처럼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20일 수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